2007년 8월 7일 평온한 주말이었던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다가구 주택 3층 옥탑방에 살던 화목한 가족에게 불행이 들이닥쳤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흘러나왔던 가족의 웃음소리는 곧 비명소리로 바뀌었죠. 옥탑방에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끼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동갑내기 40대 부부와 14살, 11살짜리의 남매가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아내 장씨와 딸, 아들 셋이 TV를 보고 있었죠. 이때 갑자기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한 남자가 집 안으로 뛰어든 순간 단란했던 가족의 보금자리는 충격과 공포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어요. 파란색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담배를 입에 문 채 집 안으로 침입한 남자는 한 손에는 망치를, 다른 한 손에는 배낭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망설임 없이 TV 앞에 앉아있던 엄마와 두 아이에게 다가왔어요. 놀란 엄마 장씨가 본능적으로 아이들 앞을 막아섰죠. 그러자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들어 순식간에 장씨의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뛰어나온 남편 임씨. 침입한 집안에 남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보통은 도망갈 법도 한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오히려 담배와 망치를 던져버리고는 배낭 안에서 칼을 꺼내 아빠의 배를 마구 찔렀죠. 남편 임씨는 어떠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배를 움켜쥔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이 남자는 아이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도주했죠.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조대가 집에 도착했을 때 임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머리에 중상을 입은 장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현장 감식반은 철저하게 현장 수사를 실시했어요. 현장에는 진범 여부 확인이 가능한 쪽지문 10점과 범인이 피우던 담배꽁초, 그리고 범인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3가닥의 머리카락이 발견됐죠. 그리고 거실 바닥에 낭자한 혈흔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낙하 혈흔도 발견됩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DNA 감정을 의뢰했어요. 국과수 분석 결과 범인의 것과 일치하는 DNA 대조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배꽁초와 머리카락 목은 그리고 현장 혈흔에서도 같은 DNA가 확인됐죠. 용의자만 나타나면 진범 여부 확인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범인이 남긴 증거가 많았지만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있을 가능성이 큰 주말 오후에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옥탑방에 돈을 노리고 침입한 강도의 소행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실제로 범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거나 뒤진 행동은 하지 않았죠.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범행 장면을 코앞에서 목격한 아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어요. 아이들은 충격이 컸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통해 치료를 먼저 받았죠. 먼저 사건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지인, 주민들을 탐문했지만 부부와 갈등을 빚거나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했던 가족에게 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장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는 CCTV 900여 대를 입수했고 이 중 34군데의 CCTV에서 범인의 모습을 확보했죠. 범행 시간 전후로 골목을 지나간 사람 중에 파란색 야구 모자를 쓴 사람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용의자의 모습은 빠르게 포착된 겁니다. CCTV 확인 결과 범인은 전날부터 양천구 일대를 배회했어요. 그리고 170cm 정도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을 가진 30대 전후의 남자였습니다. 거기에 상하의는 굵은 하얀색 줄이 들어간 검은색 운동복을 입었고 배낭을 메고는 빨간색 줄이 들어간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죠. CCTV에서 남자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이에 형사들은 곧바로 긴급통신사실 조회를 신청했고
CCTV에 포착된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있는지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통신사실 조회는 기지국 단위로만 확인이 가능해서 반경 1km 남짓한 기지국 범위 내에서 그 시간대에 전화통화를 한 휴대폰은 무려 25,000대가 넘었죠. 이 사건에 5개의 형사팀, 27명 전원이 투입된 걸로 전해지는데요.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하더라도 전화통화를 한 25,000대의 휴대폰 주인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했지만 범인을 특정하는 데는 실패했죠. 분실되었거나 타인 명의로 된 휴대폰도 아니었어요. 통화를 했는데 흔적이 남지 않는 휴대폰이 있을까요?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카톡같이 인터넷 기반으로 통화를 했다면 기지국 접속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데이터 사용 기록이 남으니까 이 부분도 조사를 하고도 나오지 않았던 거겠죠. 힘들게 조사를 했지만 범인이 특정되지 않자 경찰은 사건 발생 6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전국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합니다. 이후 언론 매체, 길거리 게시판 등의 CCTV 장면이 게시가 됐고 수배 전단만 28,000장이 배포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자 신고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신고가 오인 신고 혹은 허위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현장 주변부터 인접 도시까지 4,000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게다가 사건 현장 인근과 주변 도시에 거주하는 유사한 수법의 전과자와 우범자를 포함해서 9만여 명을 상대로 CCTV에 찍힌 모습과 대조하면서 알리바이까지 확인해야 했죠. 그렇게 힘든 수사를 이어가던 사건 발생 36일째, 형사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신정동 일대와 인근 도시들을 끊임없이 탐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형사기동대 승합차를 타고 신정동 일대를 훑고 있던 형사 눈에 범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남성이 보였어요. 그렇게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물었죠. 왜 그랬어? 망치로 왜 때렸냐고. 이 물음에 남자는 당황하면서 머뭇거리더니 결국 반항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로 가면 다 얘기하겠다 했습니다. 범인은 당시 33살의 윤 씨였어요. 인터넷에 보면 얼굴은 거의 다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이름은 공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윤 씨는 경상북도의 한 마을에서 태어나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를 죽일 듯 때리는 동안 윤 씨와 형, 누나들은 자기 살 길 찾기 바빴어요. 그나마 그런 아버지라도 계셨을 때는 친척이나 이웃들이 무시하는 일은 없었는데 윤 씨가 14살 되던 해 아버지가 술병으로 사망하자 주변 사람들은 그의 가족을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뭔가 돈이 없어지는 일 등 어떤 일이 발생하기만 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 집단 구타하고 가족들을 괴롭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 그는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는데 마땅한 일이 없었죠. 그래서 유흥업소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했던 대로 사람들을 때리고 물건을 부숴서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일이 많았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학습한 겁니다. 그의 첫 범죄는 19살 때였어요. 알고 지내던 주변 형들과 가정집에 침입해서 주부를 성폭행한 뒤 금품을 뺏은 죄로 14년을 복역했죠. 그리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윤 씨는 출소하고 나서 범행을 저지르고 잡히기 전까지 범행 현장에서 6km 떨어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서 지내왔어요. 이런 생활관이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공단은 출소한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공단인데 출소자들에게 2인 1실의 방을 제공하고 직업훈련도 무료로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출소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생활관에 들어가길 원하는 출소자들은 심사를 거쳐서 6개월씩 거주한 뒤 직업이 생긴 경우 연장 신청을 하면 최장 2년간 머무를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이곳에 사는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대리운전을 하고 있고 출소자 50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법무부 시설에서 지내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10년 만에 나온 낯선 세상, 그리고 복역하면서 단 한 번도 면회로 오지 않았던 가족에 대한 원망. 게다가 윤 씨에게는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그로 인해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극도로 비관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공사장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아침 일찍 나갔다가 당일 일거리가 없자 오전 6시부터 망치, 칼 등 도구가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배회하다가 오후쯤 돼서 놀이터에 앉아 막걸리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때 윤 씨를 화나게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집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나는 이렇게 우울한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웃는 거야?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 윤 씨는 그렇게 옥탑방에 들어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저 나는 불행한데 이들은 자신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게 동기였어요. 나중에 전해진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웃음소리도 가족들이 웃은 게 아니라 TV에서 나오는 소리였던 겁니다. 9월 14일 오전 10시 현장 검증이 실시됐어요. 맨발에 슬리퍼, 청바지, 형광색 점퍼를 입고 등장한 윤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 죽어서라도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10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11년 2월 11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현재도 수감 중입니다. 죽어서라도 참여하겠다면서 항소는 왜 했는지 진심으로 반성은 하는 걸까요? 윤 씨의 잔혹한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빠 임 씨는 사망했고 엄마는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엄마 장 씨는 중상을 입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장 씨와 아이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도 컸을 겁니다. 17년이 흐른 지금 피해자분들이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길 바랍니다. 경찰들이 CCTV 조사할 때 전화통화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걸 포착해서 통신수사를 했었잖아요. 왜 아무런 흔적이 없었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윤 씨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공짜로 핸드폰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판매점 직원이 노래를 넣어줬던 거를 듣고 있었던 거죠. 이어폰 없이 그냥 귀에 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는 전화통화를 할 대상도 없었어요. 집에 TV도 컴퓨터도 없던 윤 씨는 자신이 지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배 사실을 모르니까 36일 만에 검거했을 때도 CCTV 화면과 동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렸을 때 폭력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윤 씨만 있는 건 아니죠. 폭력 가정에서 자란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반대로 사는 경우도 많아요. 자신의 행동은 모두 자신의 선택인 겁니다. 법무부 시설, 윤 씨가 생활했던 생활관에서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지역사회와의 연결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출소 이후에 상담치료나 취업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요. 수감자들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감자가
교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남을 해치는 이런 잔혹한 범죄가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